범용 소프트웨어가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ODA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비즈니스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따뜻하게 품고 안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전자신문 편집국장 강병준입니다. 전자신문이 올해 창간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올해 정치 선언한 지 다음 달로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대담 형태로 해서 전자신문이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자신문과는 정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백신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신문 창관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문제의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저는 참 많이 겹치는,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매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산업 경제 분야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아마 민, 정, 당 포함해가지고 4차례 정도 우리 의원님 주도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등 여러 이제 다방면의 주제를 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인공지능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술과 인류의 어떤 공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보면 오히려 기술이 사람을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인된 입장에서 기술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만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을 써야 된다. 거기에 주인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부터 사실은 드리고 싶고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정 기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첨단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정말 적절한 수준에,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이 적정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내지는 우리 그 뿌리 산업에 관련된 그런 제조업들에 대한 관심이 등한해지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그 뿌리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적정 기술 내지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업을 창업하시고 학계에도 계셨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역할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이제 경제 성장의 한 축을 이뤘던 게 사실은 이제 수출하고 있던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수출 제조업에서 다른 쪽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좀 미래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하던 사람이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면은 최첨단 전투기겠죠. 얼마 전에 F-21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들을 보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원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의 그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만 또는 SI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첨단 그 자동차들에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CPU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그건 굉장히 커집니다. 즉,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 분야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의 전 산업에 안 들어가는 쪽이 없는 쪽이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그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독일, 일본입니다. 거기에 부가가치를 사실은 더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인 셈이니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인력 양성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래서 발표했죠. 소프트웨어 100만 인력을 양성하겠다.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까지도 합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하고 이 제조업에 비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몇 배 더 높습니다. 그런 쪽이 우리나라가 더 IT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아직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열악하고 경쟁력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적에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올랐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옛날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오히려 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식은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요성도 알고 아이들을 이제 코딩 교육을 포함해서 프로그래머로 되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력들이라든지 수준들이 아직은 높지가 않은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거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시스템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 시스템이 경직이 돼 있다 보니까 각 학과마다 TO가 정해져 있고 교육부에서 그걸 늘리지를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교육을 못 시키는 그 문제. 정부에서 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아마 갈 길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무 경험,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양성하는 거는 교육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으려면 실제 프로젝트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죠. 범용 소프트웨어가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다 동작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범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수출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우리나라 비즈니스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가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 생활 계속 하시면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이쪽 벤처 쪽에 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좀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달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 19일이면은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정치 선언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된다고. 예, 9월 19일 다음 달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하시면서 정말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뭐 보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저기가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상 유지는 안 되고 완전히 추락하거나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약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축적이 가능한 사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념 설계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다시 그쪽 시도를 다시 하는데 낭비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계속 축적이 이렇게 된 사회에서만 개념 설계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대한민국은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변곡점에서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축적의 문화를 가진 나라로 거듭나는 것.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어떤 용인하는 문화,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자산이나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좀 불행하게도 지금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그다음에 당원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원했었는가? 그것은 전임 정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실수나 실망에 대한 것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개혁들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게 만든 거니까 100일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 맞게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도 성공하고 국가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더 좋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회의 역할이고 거기에서 여야가 뭐 다른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그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가 다시 더 한층 도약을 한다면 거기서 또 여야가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실력으로 겨루는 것이죠. 우리는 더 잘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이 건강한 이런 그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정치를 이제 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이라는 거를 이제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이제 당 대표로서의 의지를 이제 내비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안 의원님이 당내에서 입지는 좀 좁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하고 당 대표가 된다면은 어떤 당을 이끌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저 대회를 언제 열린다는 말을 누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손드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사실. 그 제대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힐 때 그때가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추측만 있지 제 입으로 제가 뭘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저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즉 좀 더 지지층을 확장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 그게 원래 보수에서 생각했던 아니어도 좋고 진보에서 생각했던 아니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그게 국민들 삶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중도적인 입장이 그렇거든요. 중도의 특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면 그걸 어떤 방법이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 즉 보수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좀 더 유연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회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럴 때 말로 필요한 것이 일부 세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따뜻하게 품고 안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정당의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으로 바뀌는데 제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격변의 시대, 뭐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 미래 세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아까 얘기한 이제 사회초년병, 청년들한테 어떤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가 좀 일단 궁금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21세기 교육의 가장 본질은 바로 그 세 가지, 인성교육, 그 다음에 또 적성교육, 창의력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교육의 틀, 그 다음에 또 교육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육을 과정을 새롭게 도입할 때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앞으로 디지털 인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앞뒤가 바뀐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적성을 찾는 것.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거든요.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를 더 잘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안랩을 창업한 게 33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저 스스로도 제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회사 경영자를 하면 반드시 망한다. 세상에서 절대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회사 CEO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남만큼 할 수 있는 저도 모르던 제 능력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나는 이 분야는 처음부터 나하고 안 맞다. 이 분야는 내가 나중에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다. 직접 시도도 안 해보고 편견을 가지고 아예 이렇게 나누는 버릇들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러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로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한 분야도 한번 시도해보면 의외로 자기한테 맞는 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래야 정말로 편견에서 벗어나 실제로 자기가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여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행은 목적이 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평생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학생분들, 또 저 직장 초년생분들 한 번씩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저 정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전자신문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달이면 이제 40주년을 맞는데 전자신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는 이제 의원으로서 전자신문 독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전자신문이 앞으로 어떤 미디어로 남기를 원하시는지도 뭐 추가로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신문 컬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일과 제 관심사와 가장 밀접한 매체가 전자신문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매체가 사실 전자신문이거든요. 저 나름대로 이 인생을 살고 전자신문도 업계 발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론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자신문의 역할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정말 그 역할 응원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미디어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큰 결정을 하실 때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